네, 우리 반 아이가 또는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으로 접수가 되었다고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 학교 폭력 사안 접수가 되면 학부모님이나 학생이나 그리고 그 학생의 담임 선생님조차도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눈에 보는 진짜 학교 폭력 사안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진짜 학교 폭력 사안 처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교 폭력의 제도적인 것 그리고 뭐 규정 이런 디테일이 아니라 실제로 학교 폭력 사안이 접수가 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 보고자 이런 제목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원래 비극은 예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2024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생긴 이래로 올해만 저희 학교에서는 10건 이상의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 사안이 있었고요. 그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면서 학교폭력 관련자로 자녀가 접수가 되었을 때, 또는 자기 반 학생이 접수가 되었을 때, 또는 본인이 접수가 되었을 때, 당황함을 느끼는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들을 더 이상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씩 자세히 설명하기보다 전체 진행 흐름을 파악하시라고 영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제가 이 영상을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링크로 보내주고 전체 흐름을 파악하시라고 이런 영상을 제작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든 이 영상을 볼 일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미리 이 영상을 보고 예방할 수 있다고 하면 학교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알고 예방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그 학교 폭력의 어떤 그 기준이 되는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뭐 주먹으로 때리는 행동이든 또는 언어 폭력이든 뭐 어떤 형태의 사건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첫 번째 트랙이 바로 학교 폭력 트랙이 되겠습니다. 이 학교 폭력 사건을 학교에서 접수해서 학교 폭력과 관련된 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학교 폭력 트랙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이 사건을 접수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학교 폭력이 있었구나라고 접수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제일 먼저 학교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는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추가적인 폭력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절차를 긴급 조치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에서는 기초조사만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팩트 위주로 뭐 몇 대를 때렸는지, 그리고 뭐 때리는 부위가 어디였고 어떤 것을 했는지 이렇게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굉장히 기초적인 조사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담 조사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전담 조사관은 교육청에서 보내주는 조사관입니다. 우리 학교의 소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담 조사관은 보통 퇴직한 경찰 출신이거나 또는 교직의 경험이 오래 있으신 교장 선생님들 출신의 또는 전문 상담 선생님 출신의 전담 조사관들께서 학교에서 기초 조사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접수 보고서만 쓰고 전담 조사관이 와서 직접 조사를 해서 그 내용으로 전담 조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폭력 사안에서 가장 학부모님들이 이제 그 이 소위 말해서 이제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 조사할 때 어떻게 조사가 되었느냐, 학교에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조사의 프로세스 전체를 지금은 교육청이 가져가서 전담 조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외부에서 전담 조사관이 오면 이 전담 조사관이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학교에서는 전담 기구라는 것을 열어서 이 전담 조사관의 보고서를 심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께서 헷갈려 하시는 게 이 전담기구 심의에서 이 학생은 뭐 교내봉사, 이 학생은 사회봉사 이런 처분을 내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전담기구의 기능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 전담기구는 무엇을 하는 기구이냐 하면요. 이 사안이 학교장에 의한 자체 해결 사안이 맞는지 아니면은
그래서 학교장에 의해서 자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에 맞는 처분을 내리고 이것은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는 처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것은 시시비비를 따져보거나 또는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하거나 또는 학부모께서 이것은 학교의 장이 마음대로 자체 해결하지 마라 라고 요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교육청 소속의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개최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담기구의 기능은 딱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사안을 기초조사해서 전담조사관을 부르고 그 다음에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거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이야. 아니야. 이건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돼.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전담기구의 심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요건 4가지가 있는데 그 요건 중에 한 가지라도 충족을 못 시켰을 경우에는 전담기구는 사실상 형식적인 기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전담기구에서 이거는 학교장이 자체 해결해야 될 사안인데 조금 경미한 사안 같은데라고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심의위원회 개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전담기구에서 그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이 교육청에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저희가 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교육청에서 열리고 교육청에서 연락이 갑니다. 관련자들에게 연락이 가서 그곳에서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처분은 1호에서 8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 처분이 1호에서 8호가 각각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이 흐름 전체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학교에 신고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117에 접수를 하든 학교폭력 책임 선생님한테 신고를 하든 담임 선생님에게 접수를 하든 어쨌든 학교에다가 이것을 접수했을 때 일어나는 전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 받은 처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뭐 행정심판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학교폭력을 우리가 학교폭력 사안으로만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찰서에 접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다 옵션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이것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학교폭력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으로만 처분을 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신고 학생이 이거는 학교 폭력만으로 갈 일이 아니고 경찰로도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하면은 경찰서에다가 사건을 접수하는 것이죠. 그러면 보통 이렇게 경찰서 접수를 옵션으로 고려하고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는 통상적으로는 합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상대 측에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잘 합의가 되면 보통은 고소를 취하하거나 또는 경찰서에 접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냥 끝이 납니다. 네, 이런 경우는 그냥 끝이 납니다. 그래도 학교 폭력으로는 가겠다라고 하면 학교 폭력은 학교 폭력 트랙대로 가고 경찰 접수는 하지 않거나 또는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학부모님들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경찰에 입건해서 경찰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경찰에 입건돼서 조사를 하게 되면 이거 무조건 전과에 남게 되거나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자, 보겠습니다.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가 되면요. 경찰은 1차 조사를 하고 해당 내용을 시스템으로 검찰에다가 송치합니다. 송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검찰의 사건이 송치가 되면요. 검찰에서 검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야. 그래서 이거는 일반 형사 사건으로 처리해야 되겠어. 그래서 기소를 해야 되겠어. 라고 판단을 하면 네, 그냥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가 되게 되면 최소 벌금형에서부터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벌금형을 받더라도 그 기록은 전과로 기록에 남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이 트랙이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이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다. 그런데 합의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경찰이 검찰에 송치시키고 검사가 이 사건을 기소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과태료가 뭐가 되든지 간에 과태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실제로 교도소에 가게 되든지 뭐 이런 트랙으로 이뤄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학교폭력의 영역에서는 검찰에 송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검사가 직접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보통은 가정법원 내에 있는 소년부에 송치를 하게 됩니다. 송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로 보낸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정법원 안에 있는 소년부에 송치가 되게 되면 거기에서는 보호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년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인데요. 이 소년법과 관련해서 처분을 받게 되면 보호 처분을 1호에서 10호까지 받게 되고 그 내용도 조금 이따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 이 1호에서 10호 사이의 보호 처분은 전과로는 남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학부모님이 학교 폭력으로 사건이 발생했는데 학교 폭력대로 트랙을 쭉 간다 하면 이 흐름으로 위에 있는 흐름으로 쭉 가시는 거고 경찰에서 접수를 했는데 합의가 되면 고소 취하 또는 미접수가 되는 것이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검찰에 송치가 된다 하더라도 이 검사가 판단했을 때 주로 대부분은 소년부로 송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년부로 송치를 하게 되면은 가정법원에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보호 처분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검사가 판단했을 때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다라고 하면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기소해서 처리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세부적으로 각각의 트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폭력 트랙입니다. 학교 폭력 트랙은 경찰 접수를 하든 경찰 접수를 하지 않든 X든 O든 상관이 없이 학교 폭력 트랙은 별개의 트랙입니다. 학교 폭력 트랙은 학교 폭력 사안이 이렇게 발생이 되면 신고 접수 및 학교장 교육지원청에 보고 그리고 즉시 조치 이런 프로세스가 있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요. 학교 폭력의 개념입니다. 어머님들이 또는 아버님들이 흔히들 어떤 학교 폭력 사안이 접수가 되어서 무슨 일입니까? 네, 이러이러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은 학교 폭력을 상해, 감금, 폭행, 정도의 어떤 물리적 폭력만을 학교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지금 학교 폭력의 적용 대상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은 협박, 모욕, 명예훼손, 공갈, 강압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포함하고 있고요. 특히 이 부분이 문제가 되죠.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학생을 실제로 물리적으로 때리거나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 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게 되는 경우에 그리고 그런 것을 관련해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학교 폭력으로 접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오늘 자녀가 이런 이유로 학교 폭력으로 접수가 됐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게 무슨 학교 폭력이에요, 애들끼리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이런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요. 법적으로는 학교 폭력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이것이 요즘 가장 빈번한 사례로 등장하는 것인데요. 아이들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곳에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저격한다든지 비판하는 글을 쓴다든지 악의적인 소문을 단다든지 이런 것들로 우리 아이가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 해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가지고 오게 되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법에 따라 접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학교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된 것을 인지하게 되면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로 직접 접수를 하시거나 또는 교사나 학생 보호자가 접수를 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분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7일 이내이고요. 주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7일까지 최대 7일 동안 분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해 학생을 별도의 공간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분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신고 접수대장을 작성하고 그리고 부모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제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학교장과 담임교사에게 알리고 당연히 알리고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 이 사건을 알릴 때 그 부모님들께서 얼마나 놀라시는지 또 그 사건에 대해서 그 받으시는 충격, 당혹스러움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어려운 지점입니다. 네, 아무튼 제가 어머님들께 전화를 드렸다고 하면은 아마 이 과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전화를 드려서 어머니 이러이러한 절차, 아버님 이러이러한 절차 때문에 이렇게 전화를 드렸고요. 지금 이러이러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진행됐고 저희가 기초 조사를 한 후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프로세스를 안내를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안 조사를 시작하게 되죠. 처음에 전담기구에서 최초 초기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학생을 면담하고 그다음에 목격자 뭐 설문조사를 하기도 하고 뭐 객관적인 입증 자료 예를 들면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부릅니다. 이거는 학교에 있는 소속된 사람이 아닙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기초 자료, 객관적인 팩트의 영역에서 저희가 자료만 수집하고 직접적인 조사는 전담 조사관이 하게 됩니다. 이 전담 조사관이 가해 학생도 부르고 피해 학생도 부르고 그리고 관련 학생도 불러서 진술도 보고 CCTV도 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담 조사관께서 사안을 조사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전담 기구에다가 보내면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경우, 이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할 때만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충족이 안 될 때는 저희가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는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아야만 학교장 자체 해결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하기도 전에 부모님께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2주가 나왔다. 그래서 그것을 학교에 제출을 했다. 그러면 전담기구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어차피 학부모님께서 진단서를 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로 넘겨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또는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넘깁니다. 세 번째, 학교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네 번째,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에만 학교장에 의한 자체 해결 여부로 심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 학생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피해 학생 부모님한테 자체 요건이 충족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체 해결로 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아니 자체 해결 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나는 이거 동의할 수 없어 라고 하면 무조건 심의위원회로 넘겨야 됩니다. 네. 또는 자체 해결 요건 중에 한 가지라도 충족이 안 될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여기에서 처분을 결정하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요청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학교의 손을 다 떠나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처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전담기구가 끝나고 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가든지 아니면 학교의 장애에 의한 자체 해결을 하든지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서 제일 어머님들께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는 조사에서 왜 우리 아들의 이건 안 적어주냐, 조사에서 왜 우리 애가 이렇게 한 거는 이런 식으로 서술을 했느냐, 그거 조사는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처분, 왜 우리 아들은 이렇게 했는데 사회봉사가 나고 왜 우리 아들은 이렇게 했는데 뭐 출석 정지가 나왔냐, 그 처분도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자꾸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거 뭐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보셔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라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지금 학교 폭력 때문에 학교 업무가 안 될 지경으로 이 사건이 많다 보니까 법적으로 학교 폭력 책임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전담 조사관과 심의 기구를 별도로 운영하게 법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기본적인 긴급 조치만 하고 전담 조사관이 사안을 조사하고 그 전담 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전담 기구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 전담 기구에서 심의하는 내용은 자체 해결을 할 것인지 또는 심의위원회로 넘길 것인지인데 최종적으로 어떤 처분을 내릴지를 결정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다라는 내용을 부모님들께서 꼭 학교 폭력 트랙과 관련해서 알아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는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 3, 4, 5, 6, 7, 8, 9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5호에 해당하는 것은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요거는 보통 사이드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내봉사랑 같이 나간다든지 사회봉사랑 같이 나간다든지 이런 특징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올해부터 생활기록부에 학생이 받은 처분을 기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무데나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폭력 관련 이력 섹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 이력이 남게 되면 예를 들면 학생이 대학에 진학한다라고 했을 때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학교 생활기록부가 마감되기 전입니다. 수시 모집이든 정시 모집이든. 그래서 그 이력이 남게 되면 대입과 관련해서 피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1호부터 가장 심각한 9호 처분까지 이렇게 처분이 있는데요. 자, 1호부터
3호 그리고 5호부터 9호를 분리를 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1호부터 9호까지를 주느냐? 첫 번째가 지속성이고요. 두 번째가 고의성이고 세 번째가 심각성, 이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의위원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호에서 9호 사이의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1호에서 3호 사이의 처분은 경징계라고 되어 있고 최초 1회에 한해서는 기재 유보가 가능합니다. 기재 유보한다가 아닙니다.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재 유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호에서 3호까지는 우리가 한 번 정도는 학교에서 판단을 해서 기재 유보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물론 바로 기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졸업식에서 2월 말 졸업생 학적 반영 이전에 이거는 삭제가 되는 경징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회봉사부터는요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사회봉사부터는 졸업 후 2년이 지나야 삭제가 가능합니다. 네, 물론 전담기구의 심의를 통해서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하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2년이 지나야 삭제를 할 수가 있고 출석 정지부터는 4년이 지나야 삭제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 갔다 와서 재취업을 하려고 해도 이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 학교 폭력과 관련된 이 기록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1호도 기재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학교 폭력으로 일단 심의위원회에 가게 되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아무리 경징계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활기록부의 기록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의 진학이라든지 또는 취업과 관련해서 영향력을 끼치다 보니 이 요즘에 학교폭력 사안에 변호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현재 추세입니다. 뭐 그렇게 심각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부모님께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순간 심의위원회에 넘어가야 됩니다. 심의위원회에 넘어가게 되면 처분이 1호에서 9호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학교폭력 단계 트랙에서도 변호사를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법이 굉장히 강화되었고 무섭다라는 점을 학생과 학부모님, 선생님들께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학교폭력 가해자 기록 보존 개정은 올해 2024년부터 적용이 되었고요. 취업, 진학, 때로는 군 입대에도 영향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사안으로 커지지 않도록 평소에 친구의 불편한 행동이 있으면 담임 선생님이나 학생부 또는 상담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나랑 전혀 관련이 없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선생님 우리 반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관련된 어른들이 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일이 커지기 전에. 자, 그 다음에 다른 학생에 대한 소문,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댓글이라든지 카톡방에서 조리돌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함부로 전달했다가는 큰일 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무의식 중에 그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 톡방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그걸 다 캡처해가지고 찍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순간 이거 쉽게 벗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학부모님들께서 일부러 그 사건을 묵혀둡니다. 묵혀뒀다가 대학 원서 쓰기 직전에 터뜨린다든지 이런 식의 접근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이들에게 관찰, 특히 아이들이 온라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 항상 언행에 주의가 필요한 점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학교폭력 트랙이 아닌 두 번째 트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소 고발 트랙입니다. 고소와 고발은 크게 뭐 구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를 고소라고 하고, 고발은 제3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를 우리가 고발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한다고 하면 일단 이제 우리는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전과가 남는 건가?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자, 소년법이란 것이 있습니다. 소년법은 반사회적 환경에 놓여 있는 소년법상의 소년을 처벌보다는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수여한 법률이다.
법이다. 형법의 본질 중 예방형, 그 중에서도 특별 예방을 위한 법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소년법은 처벌이 아니라 교정, 교화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형량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소년법의 대상을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자, 소년법의 대부분의 내용은 2심 판결시를 기준으로 14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의 소년범을 어디에서 어떻게 재판하고 심리하고 결정하고 선고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즉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의 특별법이다. 네, 소년법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형법에 적용을 받지만 청소년들도 이 청소년들이 형법에 적용을 받지만 특별히 청소년들은 이렇게 우리가 교정, 교화를 목적으로 하니까 이 친구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재판을 따로 하자, 그리고 어떤 선고를 하자라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소년법의 기준은 그 행위를 한 시점이 아니라 판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고3에 어떤 형사상의 문제를 일으켰는데 우리 아이가 판결을 받는 시점에는 성인의 나이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소년법에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잘 아시는 분들은 소년법으로 누군가를 고소 고발해서 넣을 때 일부러 타이밍을 늦게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소년법이 우리 애는 고등학교 2학년이야, 우리 애는 고등학교 1학년이야,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야. 이렇게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판결시를 기점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몇 년 있다가 이거를 판결을 받도록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촉법소년은 뭐냐? 저희 학교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촉법소년과는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궁금해 하시니까 넣어봤습니다. 촉법소년은 자, 형법 제9조 형사 미성년자라고 부릅니다. 만 14세 미만인 자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년법, 아까 봤던 소년법의 기준은 행위를 한 시점이 아니라 판결을 한 시점이 기준이지만 촉법소년은요, 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치트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범죄 조직들이 요즘에 촉법소년들을 데리고 이런 그 뭐 마약 배달이라든지 이런 거를 시키는 이유가 다 이런 지점들 때문입니다. 형사상 책임이 없기 때문에. 14세 미만 청소년들은 그래서 형사상 책임이 없지만 보호 처분을 통해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있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지만 민사상의 책임은 면제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촉법소년은 뭐 이런 내용이다. 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소년법은 그럼 어떻게 처분되느냐? 아까 봤던 내용이죠. 자, 경찰 접수는 옵션인데 굳이 경찰 접수를 하셨다. 그러면은 합의를 할 거냐 말 거냐 합의한다. 그러면은 뭐 고소 안 해 또는 미접수. 합의 안 한다라고 하면 경찰 갔다 검찰 갔다 어떤 트랙을 소년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기소가 될 것인지 이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소년법은 어디까지나 청소년들을 교화하는 게 목적이다. 두 번째, 사안이 중대하지 않은 한 소년부로 송치, 그러니까 소년 범죄가 일반 범죄에 비해 확실하게 덜 처벌받는다는 일반 대중의 인식을 주는 주요 요인이 바로 이 소년부 송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검사가 처음부터 소년부로 바로 송치할 수도 있고요. 검사는 심각하니까 기소했다고 판단하더라도 판사가 직권으로 소년부로 송치해서 가정법원으로 보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14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의 범죄 소년들은 엄연히 형사처벌의 대상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소년법의 특별법 규정 때문에 강력범죄가 아니고서야 대부분 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령 상습 절도나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우리가 심각하니까 기소를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9호에서 10호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가 됐다라고 하면 청소년에 의한 형사사건이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관할 경찰서에서 최초 수사를 진행을 합니다. 1차 수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수사 때는 피의자 신분으로 학생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같이 가셔가지고 1차 조사를 받으시면 1차 수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그 내용을 검찰로 송치를 시킵니다. 경찰이.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뭐 종이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그 시스템으로 수사 기록이랑 보고서를 같이 검찰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검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건은 청소년과 관련된 거네. 소년법 적용을 받아야 되겠네. 그래서 가정법원 내에 소년부로 송치시킬 사건이야. 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이거 심각한데 이거 직접 심리해야겠군 이렇게 생각하든지 검사가 판단을 내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검사님도 그냥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학교에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끔씩 검사가 소년법 대상으로 처리를 해서 판사가 역정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정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가보면 판사가 검사한테 이제 막 역정을 냅니다. 이거는 왜 소년부로 송치했어요? 이렇게 심각한 사안은 당신이 직접 심리 때 기소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지 왜 이걸 소년부로 보냈어요? 하고 막 역정을 내는 경우도 저는 봤고요. 또 어떨 때는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판사가 보더니 뭐 이거 그냥 소년부로 보내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직권으로 소년부로 송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제가 뭐 자세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건들을 다루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노란색 글씨로 쓰여 있는 가정법원 내 소년부 송치일 때와 직접 심리일 때는 어떻게 다르냐? 자, 소년부로 송치를 하게 되면 소년보호재판이라고 하는 재판이 열리게 되고 거기에서는 1호에서 10호의 보호 처분이 내려지는데 이것은 전과에 남지 않습니다. 학력도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일반 형사로 진행해. 그러면 그냥 일반 형사하고 똑같은 겁니다. 직접 심리 후에 기소를 하게 되면 일반 형사 사건들과 동일하게 처리가 하게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소년법의 처분을 받게 되는 보호 처분이 내려지면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 10가지가 있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자, 1호 처분은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이라고 합니다. 감호 위탁은 가장 경미할 때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서 보호자가 그냥 관심 가지고 좀 봐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주거지나 주변 환경의 변화가 일신상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 처분이기 때문에 가장 경미한 것이고요. 만약에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위탁시설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2호 처분은요. 수강명령입니다. 수강명령은요.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 처분이 내려질 때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되고 어떻게 들어야 되고 몇 시간 들어야 되고 언제까지 들어야 되고 또 어디 가서 들어야 되는지 등을 이제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3호는 사회봉사입니다. 사회봉사의 시간, 기한, 종류, 방법 이런 것들도 재판부에서 소년재판부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자, 4호 처분은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인데요. 1호에서도 우리가 그 감호 위탁, 그러니까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보호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4호 처분은 1호와는 달리 전문 보호관찰관이 직접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보호관찰을 받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 친구들에게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이 전화도 하고 뭐 어젯밤에 어디서 뭐 했니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뭐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5호 처분은 4호보다 조금 더 강한 것이겠죠. 그래서 4호를 1년 동안 진행되는 4호 처분을 2년 동안 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1년을 더 추가하는 경우도 있다. 네. 자, 6호 처분은요,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시설에 위탁을 하는 것인데, 쉼터라든지 이런 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소년원에 보내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얘가 하는 행동이 조금,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나, 또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중인데 또 어떤 사고를 쳤다라고 하면은, 판사님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버리는 뭐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호는 병원 요양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소년 의료보호시설입니다. 6호하고 같은 건데 병원이나 요양소, 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특별히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약물 남용 등일 경우에만 7호 처분이 내려집니다. 자, 8호, 9호, 10호는 뭐냐 하면 전부 다 소년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8호에서 10호를 소년원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기간이 다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소년원은 민간시설이 아닙니다. 6호 처분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소년원에 송치되는 것이고 8호는 1개월, 그다음에 9호는 6개월, 10호는 2년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소년교도소로 보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전체 그림을 이제 보시면 이 전체 그림이 이제 그려지실 겁니다. 학교 폭력 트랙이 있고 경찰 접수했을 때 트랙이 있는데 경찰 접수했을 때는 소년부 송치가 됐을 때 보호 처분을 1호에서 10호까지 받고 학교 폭력으로 나올 수 있는 처분은 1호에서 8호까지가 있다. 자, 그래서 하나만 가기도 하고 두 개 트랙 다 가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 각각은 서로 독립된 트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경찰과 관련된 어떤 합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이걸 좀 같이 해주면 안 되냐. 이건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 간에 합의가 되는 건 중요하지만 경찰 접수를 염두에 두시고 뭐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계시는 와중에 합의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든지 이런 것들은 학교 입장에서는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는 학교 폭력 트랙을 다루는 기관이라는 점을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위의 트랙에서 파란색 칸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학교 폭력의 조사와 처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파란색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고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너무나 선생님들이 기피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 두 가지 핵심 기능을 교육청에서 현재는 가져갔다라는 것을 부모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학교 폭력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아이를 평소에 관찰해야 합니다. 관찰을 할 때는 내 아이만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이가 온라인상에서 어떤 메시지를 남과 주고받는지를 잘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학폭을 예상하고 있는 학부모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절차를 아셔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게 무슨 학교 폭력이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으신데요. 이런 식의 접근은 저희도 공감은 갑니다만 현실에서는 의미가 없는 접근입니다. 우리가 옛날처럼 선생님들한테 귓방망이를 맞는다든지 그다음에 애들끼리 싸움했는데 선생님들이 강제로 악수시킨다든지 이런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학교에서 사실상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어떤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학교 폭력에 변호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적인 절차대로만 진행할 수가 있고 법적인 범위 안에서만 부모님들에게 자료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온정에 호소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현실에서는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학교 폭력 사안의 조사와 처분은 학교의 몫이 아니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고요. 억울함이 있을 때는 전담 조사관 조사와 심의위원회에서 직접 소명을 하셔야 되는 게 현재 제도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청소년의 경우 경찰 접수 시 대부분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최근에는 시작부터 변호사 그리고 진단서와 함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가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 절차를 한번 쭉 정리를 하였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런 영상을 공부하시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 또 이 영상을 미리 또 보셨다가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에 관련되지 않도록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